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강의가,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수요일 하는 강의가 문학 강의이고, 그리고 목요일에 이루어지는 강의가 문법 강의입니다. 2월 달에 넘어가면 목요일에는 국어 교육 강의가 이어집니다. 문법 강의 부분은 현재 우리 교재 부분이 1권, 2권 이렇게 해서 이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인데 책 자체가 2015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했고,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경우에 아직 여기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의 경우에 현재 우리 이루어지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중학교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에 적용이 되고, 내년에는 중2와 고1 이렇게 이제 책이 만들어져서 적용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 교육과정 내용이 있더라도 교재와 관련되는 내용 부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책 내용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책 부분을 내년에 개정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현재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부분인데, 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문법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달라지거나 혹은 보완이 되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 역시 교육과정으로 2022 부분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 책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문법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내용들을 조금 항목별로 또는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표로 제시되어 있어서 여기에 적용이 되면 이 책을 훨씬 더 이렇게 좀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개론서는 많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은 이 부분이 항목별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먼저 핵심 내용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책 부분에서는 각각 해당되는 개론서 서적, 그러니까 2021년까지 나왔던 그런 개론서 서적 내용이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문변동이다 라고 하면 어문변동 제 책의 체계에 따라 한번 설명이 되어 있고, 다시 어문변동 중에 예를 들면 국외음화 하면 국외음화에 대한 내용은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 편집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 그 핵심 내용은 먼저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내용인데 그걸 보완하는 내용은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그 내용과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책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서문에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 중에 우리가 보면 제 책에서 핵심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개론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 문법 여러가지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한 권으로 끝내는 문법 핵심 이론 핵심 문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문법의 핵심 이론이나 또는 핵심 문제도 보면 관련되는 문제 부분이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는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것 2022년까지 기출문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외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핵심 이론 정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이 책을 만들면서 한 권으로 이 두 책을 한 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의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보면 문학, 문법, 국어교육 중에 문법 부분을 공부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학을 잘하는 사람은 문법을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뭐냐면 좀 내용이 범위가 적습니다. 범위가 적어서 문법의 경우에 우리가 그게 계속 확장되거나 매년 확장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듯이 교육과정마다 작품 제시되는 작품도 달라지고 있고 내용도 달라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교육과정은 같다고 하더라도 작품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또 새로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문법은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한번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원리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물론 문법 문제도 출제자가 문법을 쉽게 내느냐 어렵게 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대체로 문법 문제가 조금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렵게 나오는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재 부분에서 보면 1권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에서 1권 부분은 어문론, 고전문법과 어문론 부분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고전문법과 어문론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권 부분이 현대문법의 형태론과 통사론, 의미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고전의 경우에는 그 어문론의 경우에는 어문론 부분은 우리가 고전 즉 중세 부분에서 시작해서 중세에서 근대 현대 이렇게 이어져서 물론 어문론 부분에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바탕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외의 다른 분야는 형태론이라든지 아니면 통사론 분야 이 부분의 경우에는 대체로 역으로 현대 부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현대에서 정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 부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세 부분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형태로 현대를 먼저 이해하고 왜냐하면 중세에서는 형태론, 통사론에 대한 우리가 그 시대의 문법 자체, 언중들이 쓰는 문법 자체는 있었지만 그걸 문법이다라고 해서 인식하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걸 이론적으로 정립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문론은 이미 중세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어문론에 관한 지식 부분을 바탕으로 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에서 중세에서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따라서 공부를 하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형태론이나 통사론 현대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세 부분을 통해서 현대 부분의 내용이 중세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책의 내용이 어문과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은 중세 부분에서 뒤에 고전문법 부분에 세부 내용이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 부분에서 보면 현재 이 책을 4주 만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고 나서 2023년에 제가 했는 강의가 현재 여러분에게 2023년 대비 강의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분에 보면
어문론 사주, 어문론 사주, 그 다음에 형태론, 통사론 각각 이렇게 해서 전체 강의수 부분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우리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 부분을 바탕으로 듣도록 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게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론이나 아니면 이 책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게 2023년 이 책이 이제 2022년 초에 나오면서 2023년 대비 강의 2023년 대비 강의 부분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같은 교재로 매년 문법 부분을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가장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론이고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이걸 여러분이 먼저 듣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이제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매년 원래 중요한 내용 이제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과 원래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핵심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문법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2026년에서 2026년 대비해서 중요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4주 강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 자체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내용은 이 부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것은 여기에 듣고 나서 이 부분을 들으면 어떤 부분이 더 핵심이고 원래 시험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이 영상 강의가 열려 있을 겁니다. 직강생이나 인강생이나 모두에게 이 강의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 당시에 이 책이 2021년에 나왔다가 일부 오자탈자가 있어서 뭐냐면 고어 부분이 깨어지고 이런 게 있어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 강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2023년 대비 강의가 열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문법을 처음 하시는 분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강의는 4주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 중에 우리가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 반드시 알아야 되거나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오거나 핵심에 해당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2026년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2023, 4, 5, 6 이렇게 전체를 훑으면서 2026년에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4주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현재 이 내용만 들으면 이건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만 제시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세한 내용은 안 다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들을 때 먼저 이 점을 고려를 해서 듣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서도 설명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이 부분도 역시 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보면 교육과정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 있고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에서 보면 문학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게 달라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역시 5페이지에 보면 문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그 다음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그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대체로 그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서 5페이지에 그 세부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문법 부분에서 그 내용이 있고, 예를 들면 달라지는 내용은 그 뒤에 한 3가지 정도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부분 품사 부분에서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품사 지식을 활용해 국어 자료의 특성을 간단히 분석해 봄으로써 품사가 국어 탐구를 위한 기초적이고 유용한 도구이다. 그러니까 이건 관점에서 뭐냐 하면 고전이나 현대 부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문장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품사 부분을, 즉 현재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문장이 있다. 나는 강의실에서 매주 국어 강의를 듣는다. 국어 강의를 듣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문장이 있으면 이 제시된 이 문장을 우리가 이 부분은 대명사이다, 조사이다, 명사이다, 그 다음에 조사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언어 자체를 하나하나 품사로 나누어서 한 부분이 적다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품사 부분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명사 하면 예를 들어 책상, 의자, 종이 등등 이런 부분은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왔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현대국어는 현대국어대로, 또 중세국어 부분은 중세국어대로, 그리고 예를 들어 위에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면 이런 경우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묶어 놓으면 그 단어를 개별로 묶어 놓으면 우리에게 쉽습니다. 이건 무슨 품사다 무슨 품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을 밑줄 그어서 이게 무슨 품사냐 무슨 품사냐 이렇게 접근하면 그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잘 접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부분으로 하면 품사 통용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품사 통용이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이렇게 제시했는데 현대 부분도 고전에 이렇게 제시하듯이 현대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품사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장 성분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문장을 통해서 문장 성분을 접근하는데 품사의 경우에는 그냥 단어를 모아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는 이런 관점 부분이 뭐냐, 2025년에 접근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면이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같은데 약간 이렇게 그 뭐냐면 관점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은 뭐냐, 문제를 낼 때 이런 부분에서 대체로 보면 품사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밑줄 긋고 그것의 품사라든지 근거를 밝힌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익숙한 부분은 잘 알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 공통국어가 있습니다. 공통국어 10페이지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문법 내용 체계 부분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11페이지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법이 있습니다. 1학년 교과서입니다. 고1까지 국어 교과서 부분에 문법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되는 내용은 여기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등을 이렇게 이 부분 역시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문법 부분에서 높임 표현 부분에서 높임 표현의 경우에도 그 체계에 따라서 제시하는 부분, 높임 표현이 앞쪽에 보면 다양하게 다르게 쓰이기도 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국어에서 보면 높임 표현과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높임 표현의 효과,
즉 참여자 간의 관계나 장면의 격식성, 상황 맥락에 따라 달리 쓰인 높임 표현의 효과. 상황에 따라 우리 국어가 달리 쓰이고 있다라고 해서 그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보면 문법 부분을 파악을 할 때, 예를 들면 높임 표현 부분, 우리 교재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관계와 상황 맥락에 따라서 파악한다. 그 예에서 보면 어머니 오늘 행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했을 때 아들 선생님께서 꽃다발을 교장 선생님께 드리셨사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문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법의 경우에 높임에서 화자와 청자 그리고 발화 이 부분을 나누어서 그 부분의 어느 부분에서 문법 내용이 적용이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위에서 우리가 높임 표현 부분이 어떤 단위로 또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임으로 되어 있지만 높임 표현의 의미가 적다든지 그러한 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높임과 관련될 때 제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보고 이런 부분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교재가 나왔을 때 현재 교육과정만을 보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교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로 교육과정에서 거기 핵심 내용 같은데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관점이 다르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강의에서 이런 부분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달라지는 부분이나 세부 내용은 문제풀이 부분에서 다 문제로 만들어서 제가 이걸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법의 경우에도 제 강의하는 내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이나 기출문제풀이 이것만 따라오면 문법 부분에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에도 우리가 문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문법 부분이 있습니다. 문법에 대한 방법 부분이 있고, 고등학교 문법 세부 내용이 있어서 자료에서 보면 24, 25쪽에 고등학교 문법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경우에 제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문법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의 경우에도 변화가 있는 부분이나 그러한 세부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 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세부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보면 고등학교 부분이 화법 부분과 함께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그 뒷부분에 보면 2025 문법 보충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문 변동을 표기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어문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 중에서 조금 우리가 따로 이렇게 책에 기본적인 내용은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르게 드러내는 부분, 용어나 이런 부분이 다르게 제시되는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나온 책들에 실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보완이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2022 문법 보완인데, 이 내용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세부 내용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하되 여기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2015와 2020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면서 여기에 변화가 있는 부분은 여기에 다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재 교재 구성 부분에서 보면 이 교재 구성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교재 구성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큰 항목별로 체계가 먼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계 부분이 있어서 이게 표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문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 세부 내용에서 우리가 현재 1권에서 보면 의문론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문론전에 보면 언어와 국어다라고 하면 30쪽에 언어와 국어라고 해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언어와 국어 항목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미리 전체를 제시를 해 놨습니다. 30쪽에 이 표가 있으면 이렇게 세부 내용 우리가 이 책 순서 책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의 순서이거나 핵심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각 분야마다 그 내용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61쪽에 보면 어문론이다 라고 했을 때 어문론의 경우 어문론이다 하면 어문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어문론 하면 국어에서 국어의 어문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어문 체계 음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어문 변동이 있다 라고 해서 어문 변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부 내용에서 보면 어문 변동 개념에 해당되는 것과 그 다음에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그 외에 뭐 된소리 대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다른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고전 문법의 경우에도 그런 내용들은 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먼저 244쪽에 체계에 해당되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세부 내용으로 어문론이라든지 아니면 261쪽에 보면 역시 중세국어 어문론 중세국어 부분에서는 세부적으로 보면 어문이나 음절이나 표기법이나 여기 현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문 변동에 해당되는 등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체계 부분이 먼저 있어서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체계를 잘 알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어느 부분의 어떤 내용이다 어느 부분의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면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진다 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계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는 이런 체계를 잘 알고 그 다음에 각 장마다 각 우리가 장절 이렇게 돼 있는데 각 해당되는 내용 장이나 절에 해당되는 우리가 어떤 장절 속에 그 절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먼저 배열되는 게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책에서 보면 교육과정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경우에 교육과정 부분이 문법에서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이 중요해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보면 문법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문법에서 문법 요소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문법 요소를 몇 가지로 다루었습니까? 과거의 문법 요소 문장의 종결 표현 높임, 시간, 사동, 비동, 부정 이렇게 6가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2015 교육과정에서 인용 표현이다 라고 해서 인용이라고 해서 인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7가지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 게 뭐냐 교육과정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그런 문법 요소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마찬가지다. 교육과정에서 이제 교육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 핵심 내용이 무엇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책이 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대체로 보면 우리 책의 내용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에서 먼저 어문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어문책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다음에 기본적으로 개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문법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류라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순서는 다른데 개념, 기능, 종류, 특징 이렇게 해서 종류나 특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내용이 있으면 교육과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으로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다. 책 전체가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이런 의도를 잘 알고 체계와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 부분을 내가 잘 몰라도 제 문학책도 그랬죠. 교육과정을 몰라도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 바로 그 내용 자체가 교육과정이 되도록 그렇게 모든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책을 구성해 놓은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이 책을 봐야 이 책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보면 항상 책의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의 어떤 범위에 속하는구나. 그 다음에 절마다 교육과정,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261쪽 261쪽에는 중세국어인데 중세국어 어문론이다 라고 하면 항상 앞쪽에 이 분야에 나왔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262쪽에 보면 이 분야 기출문제, 기출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있어서 교육과정 부분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 이 분야에서 중요 내용이 뭐냐, 우리가 반드시 중요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중요 내용. 그래서 교육과정 다음에 교육 내용 범위 이 부분이 있는데,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 내용 범위에서 중요 내용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 지어서 이제 음소의 체계 및 변천, 자음, 모음에서 개념, 기능, 특징 등등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대로 들어오더라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현대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국어 어문론 잠깐 보시면 62쪽 현대국어 어문론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 어문에서 기출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부분이 있고 그 아래에 62쪽 아래 교육과정이 있고 교육과정 세부 내용이 있는데 교육과정 이렇게 써보면 어떤 내용이 같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핵심만 보시면 되겠고 어문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2012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그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음 모음으로 제시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어의 음소 운소 부분으로 제시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교육과정에 필요한 내용 부분을 여기에 미리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부분이 이 분야 내용이 교육과정에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음성과 어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개념이나 기능이나 종류나 특징이나 이런 식으로 내용 항목이 배열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문 체계라든지 어문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큰 두 번째 항목이 어문 변동입니다. 어문 체계를 바탕으로 어문의 변동이다 라고 해서 어문, 그 다음에 88쪽에 음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문의 변동 94쪽
그 의문론에서는 의문의 변동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94쪽에 보면 역시 여기 중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문 변동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있으면 이런 부분 속에서도 세부 내용으로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문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어떤 의문 변동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의문 변동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 세부 내용들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의 항목이나 변화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그 교육과정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의문변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그 의문변동 개념이 있어서 이 개념이 지금 우리 뭐냐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제시가 되어서 이 개념이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서 이 개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위에 보면 제일 첫 줄에 있죠.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발음을 위해 어문의 소리값이 바뀌는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개념 부분에 보면 개념으로 7차 문법 교과서 한 어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것, 또 그 이전에는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그 경계에 인접한 어문이 다른 어문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개념이 교육과정마다 달라지다가 최종 정리된 게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냐 하면 개념으로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교육과정을 보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뀌었구나. 의문 변동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바뀐 이유들이 뭔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한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한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근데 일정한 환경이 아닌 경우에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수의적 변화 중에 예를 들면 과자를 과자라고 한다. 이건 뭐 어떤 환경이냐? 수의적 변화로 막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일정한 환경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듬어져서 최종적으로 제시된 게 2012년의 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의문 변동이라고 했을 때 개념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 2012 개정 교육과정, 그래서 바꿨을 때 다 그게 바꾼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 아래 부분에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여기도 결합할 때라고 하면 결합하지 않을 때도 나오는 의문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또 경계에 인접한 의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모음 역행동화는 인접하지 않은 부분이 원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포괄이 안 되니까 위로 오면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부분이 현재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구성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 내용들은 현재 이제 개념, 기능, 종류, 특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 외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 외에 뭐가 있는가 하면 뒤에 이제 그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요 내용은 표로 제시가 되었고, 이런 내용이 이제 이게 기본이라면,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기본이라면 그 다음에 개론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론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 변동이다 라고 했을 때 의문의 변동 부분이 있고, 세부 내용에서 보면 99쪽에 의문 변동의 뜻과 종류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뭐냐, 이제 앞에 의문 변동이 있었는데 의문 변동의 뜻과 종류라고 하면 그걸 다시 심화 자료로 뒤에 있죠. 뒤에 이렇게 보면 99쪽 그리고 100쪽 이런 부분에 자료로 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료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개론서에 있는 내용으로 거기에 보면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문 변동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평파이어로마다라고 하면 106쪽에 평파이어로마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평파이어로마 하면 개념, 기능, 종류, 특징이 있고 또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과 관련되는 부분 평파이어로마에 해당되는 내용을 자료로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다. 비음화하면 비음화, 비음동화라고 했을 때 비음동화와 리얼의 비음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110쪽에 개념, 기능, 종류, 특징들이 기본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 자료로서 개론서 내용이 오른쪽에 보면 비음화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개론서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이 책의 핵심 내용과 함께 개론서를 이렇게 하면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개론서 내용을 다 제시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책이 제일 위에 되어 있는 게 뭐냐, 한 권으로 끝내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 체계 부분과 교육과정 내용과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과 기출문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기본 내용과 함께 개론서 내용이 무엇이다. 그리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최대한 이걸 한 권으로 라고 할 때 물론 1권, 2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가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이해하면 좋겠고 그래서 1권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권은 현대 어문론 분야와 그 다음에 고전문법 전체 고전문법의 경우에 고전문법에서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다 실렸습니다. 2권 부분은 현대국어의 형태론, 통사론, 형태론, 의미론, 통사론, 그 다음에 화용론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책 자체의 부분에서 이 책의 의도에 맞게 따라서 공부를 하면 이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나오고 2020년에 바로 한번 완전한 개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없이 세부 내용이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문법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앞서 여러분이 혹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의구심을 가질까 싶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경우에도 나중에 이걸 통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부분은 진행되는 부분은 무엇을 먼저 하는가 하면 중세 부분부터 먼저 합니다. 중세에서 어문론 분야, 중세의 어문론에서 우리가 훈민정음 부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훈민정음 제자원리, 그 다음에 중세 어문체계, 근대 현대의 어문체계, 중세 어문체계가 현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보면 어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문의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 어문의 변동 이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문론 분야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이 문법 부분을 공부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제 강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내용 전체를 그 아웃라인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고전 문법에 해당되는 내용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늘 제가 수업 마치면 항상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을 테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아는 내용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거나 그러면 늘 질문을 하시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